그 네트워크가 불안해서 자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태풍이 와서 그런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잠시만 네. 혹시 몰라서 제 개인 핸드폰 테더링으로 바꿔서 연결했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이 모바일 네트워크로 하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와이파이에 비해서 이게 조금 끊기거나 조금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양해를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수업 진행하는 거는 여러분들 저희가 이게 유튜브로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학습에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네트워크가 불안해서 재접속하는 바람에 그 여러분들이 남겨준 채팅이나 이런 게 잘 기록이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온 학생들은 지금 다시 한 번만 좀 메시지를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가 이제 바로 출석 체크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요 하단 부분부터 저희가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출석 체크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그래서 잠깐 출석을 체크해보면 여러분들 잘 들어왔고요. 장호연 학생까지 그리고 박찬혁 학생 왔나요? 박찬혁 학생 좀 불러주세요. 6반 박찬혁 학생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송유한 학생 왔고 정태혁, 권호은, 김찬우, 성진, 양우성, 이한님, 김성은, 여러분들 그 7반 정승용 학생도 좀 챙겨주세요. 네, 2명입니다, 지금. 박찬혁 학생이랑, 박찬혁 학생과 정승용 학생. 네, 네, 그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어떤 거요? 정승용 학생 들어와 있네. 미안해요. 이게 이 순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명단에서 못 찾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대답 잘 해줘서 고맙고요. 제가 혼동이 좀 있었나 봐요. 박찬혁 학생은 없는 게 맞고요. 그래서 박찬혁 학생은 좀 불러주시고 6반 학생들이 정승용 학생 잘 대답해줘서 고맙습니다. 한참 찾았는데 그래서 이제 또 강민규 학생, ES 학생, 학생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조한결 학생 잠시만요. 조한결 학생, 박윤아, 권민, 민서, 김민서 학생 없는 것 같은데 12반 5번 12반 친구들 좀 불러주세요. 김민서 학생, 김수민 학생, 그다음에 박시영 학생 지금 여기 3개나 들어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박시영 학생이 출석부에 없습니다. 박시영 학생 그래서 이게 혼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우유정 학생 또 없네요. 우유정 학생, 강현 학생 이 2명 좀 불러주세요. 김민서, 강현, 우유정 학생 이 학생들 좀 12반, 13반 친구들이 좀 불러주세요.
네, 그래서 그 두 명 학생 좀 잘 좀 해주시고, 자 여러분들 여기 같이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동서교회 분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여기서 보게 되면 그 그리스 정교회, 동방 정교회가 분화하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로마 가톨릭 내부에 있었던 그 서인권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그 누가 성직자를 임명할 것인가 라는 그런 것을 두고 굉장히 갈등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임유빈 학생 임유빈 학생도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우유정 학생이랑 김민수 학생만 오면 되니까 좀 불러주시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좀 더 이게 좀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그 서유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그 왕의 역할을 교황이 인정해 주다 보니까, 교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자기가 교황이 성직자를 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중세 유럽의 구조 설명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잘 사는 영주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이런 높은 이런 그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지위를 세습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자식 중에 일부를 그 로마 가톨릭으로 출가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출가라는 표현이 참 그렇긴 합니다만, 그 로마 가톨릭 쪽으로 이렇게 귀의시키는, 종교로 귀의시켜서 교회의 자산이나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사회적 경제적 리소스들을 사용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직자가 되냐 마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생각해서 뭐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제도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게 종교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이게 결코 종교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은 사건이다. 그래서 누가 여기서 나오죠, 여러분들? 서임. 이 서임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안 쓰는 용어잖아요. 이 서임이라고 하는 용어. 그래서 그러니까 임명한다, 사제로서 인정해 준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2반 친구들 다시 한 번만 좀 부탁 좀 할게요. 네, 김민서 학생이랑 우유정 학생 좀 들어올 수 있게 좀 연락 좀 해주세요. 제가 이게 이좀 갑자기 또 연락하면 거시기 하니까, 아니면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라도 좀 연락을 할 수 있게, 자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12반 학생, 네, 12반 학생들 부탁 좀 드릴게요. 곽유나 권은민, 김수민 학생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각각 이렇게 좀 연락 좀 해서 뭐 들어올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네. 그러고 이제 넘어가서,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왕도 평신도다, 그러니까 교황 아래에 있는 일반인이다, 뭐 이런 관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카누사의 불효 갈등을 한번 하고 나서 협약을 맺는 거죠. 싸우지 말자. 그래서 교황이 모든 권한을 독차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13세기 1200년대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1200년대가 되면 교황권의 절정. 그래서 요 1200년대 말 이때부터 해서 십자군, 그 1300년대가 이렇게 되게 되면 십자군 원정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그 12, 13세기 요 연간에 굉장히 활발하게 그 성스러운 땅, 성지인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라고 하면서 이교도들을 무찌르자,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중세 서유럽에서는 네, 여러분들 이 교부 철학, 이게 여러분 요기를 안 하고 이게 넘어갔었는데 제 기억이 맞으면,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신여였고, 그리고 그래서 크리스트교 중심의 그 문화가 발전을 하면서 이 교부라고 하는 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교부라고 하는 분들은 교회의 이론을 세운 사람이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의미를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종교적 가르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가치관에 대해서 이런 이론들을 정립한 사람들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 이후에는 여러분들 이 십자군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게 굉장히 폐쇄되어 있던 중세 유럽을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이런 자극을 외부로부터 받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철학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철학자의 이 여러 철학 사상들이 본격적으로 이 도입이 됩니다. 이게 그 동로마 제국 그쪽에서는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슬람과 서유럽이,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이슬람한테 됐었는데, 요거를 이슬람 지역과 서유럽이 같이 만나게 되면서 이게 또 이렇게 역으로 또 이렇게 영향을 받는 좀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스콜라 철학이 이렇게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신학적인 이런 완성,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이런 고민이 이성과 굉장히 연동이 되어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면 안 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의 그런 이성이라고 하는 게 함께 공존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을 한 거고요. 반면 13세기 이후에 오컴이라고 하는 분은 신의 존재를 이성으로, 그러니까 신 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신학대전의 그 내용 중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신이 존재하는지를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은.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좀 다른 견해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신의 존재를 이성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 왜? 이성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과 이성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이성의 수준까지 높다고 설명하는 것은 조금 이게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늦게 들어온 학생들도 여러 메시지 좀 남겨주세요. 출결. 이게 나가고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긴 합니다만, 오늘 제가 네트워크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르침은 스콜라 철학에서 인간의 이성을 허용한다. 그래서 이 가르침 안에 전해지는 진리를 명백히 밝히려고 이성을 이용한다. 그리고 신의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 그래서 이성은 신앙에 협력해야 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성은 신앙 안에 도움이 되고 자연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통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런 학문은 초기에는 여러분들 대부분 교회나 수도원을 중심으로 발달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의 주요 학문은 철학이었고, 이 철학이라고 부르긴 했습니다만 이게 대부분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크리스트교와 교과서의 표현을 써보면 되게 크리스트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트교에 대한 이런 철학의 주로 연구가 됐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의 이런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그 기원이 이 중세 1200년인가 요때 보시게 되면 요 밑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파리나 볼로냐에서 이렇게 형성된 1100년대 뭐 요때 11세기죠. 1100년대 요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이 대학에서부터 점차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교수와 학생의 조합. 여러분들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 밑에서 보시게 되면 밑에가 아니지 옆이죠, 여러분. 교육 길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박희준 학생 들어왔었는데 이게 좀 네트워크가 불안해서 튕겼었다 다시 왔나 보네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잘 들어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넘어가서 조금 이게 이때 당시에는 나 남성들만 입학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한계는 있었습니다만 다양한 교양 과목과 여러 가지 전공이 있었다. 뭐 이런 거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길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 같은 거였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였고 여기서 여러분들 도제라고 하는 방식이 나오는데 도제식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 그 공부하는 하루의 일과가 예를 들어 9시부터 뭐 4시까지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저희는 9시부터 4시까지는 아닙니다만 뭐 8시부터 4시까지, 8시부터 4시까지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8시부터 4시까지인데 이 시간 동안 내내 함께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같이 책을 읽고 대화 나누고 이렇게 뭔가를 계속 어떻게 보면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뭐 이렇게 계속 권유하고 이런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옆에 두고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전수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러니까 좀 이 도제라고 하는 게 원래는 뭐 예를 들어 뭐 수공예품을 만들다거나 직무를 짠다거나 이런 기술적인 분야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건데 어쨌든 계속 훈련시키고 이렇게 계속 옆에서 이렇게 그 성장을 독려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알아두시면 큰 틀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룹 스터디라고 보셔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근데 그룹 스터디에서 그룹을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알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세속 권력으로부터 자치권을 얻어서 자유를 누렸다. 그래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영지가 예를 들어 이게 영지예요, 여러분들. 종이공이나 이게 영지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일부 지역이 대학으로 선정이 되고 이 대학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의 이런 간섭과 지배 이런 것에서 자유로웠다. 뭐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세라고 하면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 축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첫 번째가 그 공건제 내지는 주종관계로 하고 일컬어지는 사회 전반을 운영하는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가 크리스트교, 교회 권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 있는 공건제의 핵심 이런 구성원 중에 한 명이었던 존재가 바로 이 기사라고 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추천드리는 이 영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중세 유럽 다룬 거에선 여러분들 이거 진짜 불면의 영화예요. 아시겠죠? 킹덤 오브 헤븐 영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을 기사로 임명합니다. 이게 전쟁 중이라서 급박해서 영주가 그 밑에 있는 평민들을 당신을 기사로 임명합니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갑자기 눈에서 빛이 나요. 아시겠죠? 나도 기사가 되다니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좀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과거 때도 이게 너무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갑자기 벼락부자 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그래서 연봉과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가 갑자기 보장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들의 모험과 사랑을 다루는 문학이 있었다. 그래서 롤랑의 노래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사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게르만족의 전설을 다룬 이 니벨룽겐의 노래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게르만족의 꼬리를 게르만족 스스로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노래가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 롤랑의 노래와 정반대에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롤랑의 노래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랑 정반대에 있는 게
돈키호테. 네. 여러분들 맨 오브 라만차라고 이게 연극으로도 유명하죠, 여러분들. 근데 어쨌든 이 돈키호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기사라고 하는 집단들이 얼마나 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새로 변화한 세상에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막 풍차랑 싸우고 여러 가지 이좀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비교해서 그러니까 롤랑의 노래라고 하면 중세가 발전하면서 형성된 이런 기사 집단의 긍정적인 모습을 묘사했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축 부분에서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와 수도원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영역의 건축들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11세기에는 로마네스크 양식, 그래서 원형과 아치.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요 밑에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창이 작죠? 창문이 작습니다. 창문이 작다. 창문이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빛이 들어올 수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두웠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어두운 상황에서 촛불 딱 켜놓고 뭐 좀 이게 발광체를 인위적인 걸 켜놓고 나서 벽에다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교육적인, 종교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그런 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벽화도 발달을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도움의 그리기 딱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 고딕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어둡다. 자연 채광을 늘려보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유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유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교류를 통해서 알게 되고 알게 되다 보면 그거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유리를 어떻게 보면 앞서 말했듯이 글자를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이 종교를 교육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요 개별의 그림만 그 창마다 주제를 가지고 색깔을 잘 배치해서 빛이 그 해가 딱 떠서 빛이 비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우와 이런 그림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담은 창문이구나라고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첨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겠다. 뭐 이런 신앙심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자료 1번에 2-1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그에 대한 황제의 반응을 말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게 그거죠, 여러분들. 서인권 가지고 굉장히 다퉜던 시기 2-1번 보시게 되면 자료 2-1번 보시게 되면 법령으로 선포한 왕을 포함한 모든 평신도가 성직자에게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했을 때 황제의 반응, 하임리 2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걸 공황이 주장한 거고요. 하임리 2세는 이거를 무시했죠. 그러니까 바로 파문 당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파문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황제가 서인권 투쟁에서 그 교황에게 굴복한 사건,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2-2번 서인권에 관한 부분을 찾아 밑줄 긋고 저희 밑줄 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교와 수도원장 서임은 그대의 입회 아래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의 그대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서인권은 성스러운 로마 가톨릭에 바친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모든 거를 독점한다. 교황이 독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 서인권을 차지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게 왕과 대비될 수 있는 존재로 조금 더 이 범위를 교회가 아니라 좁혀 본다면 교황이 왕 대신 이 서인권을 행사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틀에서 무방이 없습니다. 큰 틀에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3번을 통해서 스콜라 철학에서 주장하는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설명해 보자. 그래서 스콜라 철학이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런 방식은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스콜라 철학은 이성이 신앙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주어진 조건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신앙을 위한 이 어떻게 보면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이렇게 뒷받침하는 도구라고 봤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의 차이를 비교해 보자. 그래서 원형과 아치를 사용했고 어두운 내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벽면을 이용해서 지워진 내부가 있고 벽과 그리고 벽면을 활용했다.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도움으로 있다 보니까 저 벽면을 활용한 거고요. 그리고 첨탑이라고 하는 것은 뾰족뾰족한 탑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거가 있었고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채광률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건축의 단점을 보완하고 그렇지만 장점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 이전에 있었던 벽화를 통해서 여러 이 방문하는 평신도들을 교육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렇게 보면 단점도 극복하고 장점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썼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비잔티움 제국으로 넘어가 보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동로마 제국이라는 용어도 쓰고 비잔티움 제국이라도 쓰니까 그냥 같은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전통을 계승해서 1000년간 유지됐다. 그래서 후대학자들이 사용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수도의 옛 이름 아시겠죠? 이슬람 세력에 맞서 크리스트교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 그래서 서유럽 세계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이게 혹시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DM을 보내준 학생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모바일 네트워크다 보니까 조금 끊겨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네트워크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이게 끊겨서 수업 듣기 힘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이런 그 개별 채팅, 그러니까 이게 그줌 내에서의 개별 채팅을 좀 알려주기만 하면 수단 바꾸다 노트북에서 뭐 PC, 핸드폰에서 뭐 태블릿으로 뭐 이렇게 바꾸는 거는 잠깐 이렇게 바꾸고 이러는 과정은 괜찮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제 서유럽 세계는 교황권과 황제권이 분리돼서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분리된 두 세계가 권력이 갈등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에 따라서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이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황제가 교회를 지배하는 황제 교황주의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재정일치 사회다라고 뭐 얘기해도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는
그래서 동서교통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상공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했다.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전성기였다. 그래서 로마법을 정리한 법전을 신청했다. 그리고 성소피아 성당을 세웠다. 뭐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머릿속에서 이 지도를 한번 되살려 보게 되면 지도에 이 나눠지는 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요걸 기준으로 동서를 나눴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전성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동로마 제국에 있는 영역만 잘 관리했다라는 게 아니라 멸망한 서로마 지역의 여러 영토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황이라고 불리우는 로마, 그때 당시에는 뭐 교구 정도 됐었겠죠, 여러분들. 아직 이게 이 동서 교회가 이제 갈등하기 전이니까 이 로마 교구를 지원해 준다거나, 어떻게 보면 크리스트교 자체를 탄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다뤄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전성기에는 인구 100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당나라 장안성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들 그 인구 100만이 됐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당나라가 있었을 당시에 100만이 되는 곳이 장안성, 바그다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교과서 한번 보시게 되면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해서 이세 도시들이 근 100만을 가까이 인구가 몰려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 동에서 서로 가면서 설명을 해보면 장안, 바그다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서로 교역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 교역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이 중간에 있었던 바그다드에 있었던 이슬람 상인이다, 뭐 이런 얘기 세계사 교과서에서 잘 설명해 줬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동서를 막론하고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인데 빛은 권력을 뜻한다. 권위와 권력을 뜻하고 그리고 이 방향 자체가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 나가잖아요. 이 모자이크처럼 되어 있긴 한데 이게 퍼져 나가는 걸 통해서 크리스토교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마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를 묘사하고 싶었던 거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군관부제가 나오는데 군전제도 나오고요. 여러분들 군관부제가 뭐가 되냐면 전국을 여러 개의 군관구로 나누고 군사 관리가 다스리는 뭐 지역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황제가 직접 사령관에게 임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제의 권한이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군사, 행정,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지방의회, 뭐 지방 여러 가지 경찰력,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방 재판, 그러니까 지방 헌법, 지방 법원 이런 것들이 한 곳으로 몰려 있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군강구제에서 군역을 종사하는 농민에게 그 대가로 토지를 주고 계속 군역을 종사하게 한다는 조건에서 토지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 그 로마의 갈등 과정 제가 설명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자영농이 꾸준히 유지되면서 그 자영농들이 그 국가에게 세금을 내는 것의 일환으로 그 군대를 복역합니다. 군대를 복무하기 시작했고 그 군대를 복무하는 어떻게 보면
내가 군대를 복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 선택된 거구나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 이게 로마 시민 의식의 기초가 되고요. 그래서 로마도 국가의 역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시민들을 잘 대우해주기 위해 많은 것들을 노력합니다. 다만 자영농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고 와서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농사를 못 지어서 땅을 팔아야 됐을 때 그 땅을 지켜주거나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이 넓은 땅을 만들게 하고 그거를 영토를 넓히면서 확보한 노예를 가져다가 그 경작하는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넘어가면서 로마라고 하는 이런 건강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가. 개별 농민들이 건강하고 그 건강한 농민들이 군대로 복무를 하면서 영토 확장을 했던 이런 선순환에서 이제 악순환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토가 확장되어서 얻을 수 있는 노예를 값싸게 그 농장에 투입해서, 그러니까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농장에 투입해서 경제 시스템을 굴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좀 역변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거랑은 좀 다르게 이 건강했던 시기의 그 모습을 이 군전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행을 해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시행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 다만 여러분들 9세기 후반부터는 특히 이게 9세기 후반부터 이슬람 세력이 빼앗았던 여러 영토들 있잖아요. 이렇게 넓은 영토가 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축소되거든요. 그래서 이 축소되던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부흥을 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의 유력자들이 대토지를 사유화하는 경향이 심해져 군전병제가 무너지고 이게 라티푼디움이 생겨나고 군대가 흔들리는 그런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형태가. 그리고 대토지 소유자가 공건 영주화되면서 황제권도 약화됐다. 그래서 이게 연쇄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또한 11세기에는 셀주크 투르크,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군 전쟁, 그 킹덤 오브 헤븐에서 그 이제 병력 대 병력으로 주로 붙는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 셀주크 투르크 분들이다. 대부분의 영토를 상실하고요. 그리고 서유럽 세계의 구원을 요청해서 십자군 원정이 어떻게 보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황제, 그러니까 황제 교황주의와 교황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네가 잘하는 내가 잘하는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동로마 쪽에서 서쪽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도와줘라고 하니까 때는 이때다라고 하면서 내가 우수한 걸, 내가 좀 더 너보다 우수한 걸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되게 도와주겠답니다, 여러분들. 그 과정에서 좀 말도 안 되는 일도 많았고요. 비잔티움 제국은 오스만 제국한테 멸망당했다. 여러분들 오스만 투르크, 그러니까 무슨 투르크가 붙으면 여러분들 지금의 터키의 조상님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르크족, 그러니까 투르크족이 세운 나라가 이게 터키거든요.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비잔티움 문화의 발전. 여기서는 그리스 로마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그리스 정교 이 세 가지를 융합해서 국제적인 문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말아주시고요. 라틴어 대신 그리스어를 사용했다. 여러 가지 고전들을 이렇게 헬라어나 이런 언어로 계속 번역을 하면서 연구를 했고요. 고전을 수집하고 연구하면서 고대 그리스의 사상과 학문이 보존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가 서유럽 세계에 전파가 되면서 르네상스를 자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축으로는 밑에서 보시게 되는 성소피아 성당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스탄불에 있는 지금은 터키의 영토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 보시면 선생님
그러니까 이스탄불 말고 나머지 지역은 그리스가 다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오스만 제국이 계속 이 수도를 여기로 정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분리 독립하면서 그러니까 그 그리스가 독립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은 그러니까 수도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한테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가 이게 그 오스만 제국가 쪼개져서 생긴 이 터키 쪽에 이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대표적으로 비잔티움 양식이다. 그래서 웅장한 돔이 있고 내부를 장식한 화려한 모자이크 벽화가 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슬라브족한테 영향을 주고요. 유럽 동북부에 살던 슬라브족은 비잔티움 제국 내로 들어와 살면서 동화됐다. 특히 러시아 키예프 공국은 터키를 통해 비잔티움 제국과 교역을 하면서 그리스 정부를 국교로 받았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자이크화에서도 보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오죠, 여러분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명령을 해서 5년 만에 완성한 그리스 정부의 성당이었는데 오스만 제국이 지배를 하면서 모스크로 바뀌게 되고요. 성당 옆에 4개의 미너렛. 이게 미너렛이 뭐가 되냐면 이런 뾰족뾰족한 층탑이에요. 이게 바로 이 모스크의 상징이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의 모습 이런 것들도 나오고 키예프 공국의 성소피아 성당. 그래서 이게 요거와 요거를 잘 구별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키예프 공국이 11세기에 이걸 돈 떠서 만든 거다. 여기에 화장실이 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다 이게 비슷하고 좋은데 왜 이런 돔의 크기가 얘는 큰데 얘는 작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건축 자재와 도구들을 모을 수 있는 국력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큰 원을 만들려면 그 안에서 지지해주면서 올라가야 돼. 이런 여러 가지 도구, 부재료나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1번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만 하고 자, 다시 한번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핵심은 그거죠. 황제가 교회를 지배하고 교황을 범했다. 이게 보면 황제이기도 하면서 교황이기도 했다. 그래서 요거가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혹시 질문 있나요? 네트워크가 불안해서 여러분들 되게 불편하게 했던 점 되게 죄송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남아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이 수업 이게 마무리 학번 이름 적어주시고 잠깐 나가셔서 이게 한 조금 쉬었다가 다시 2교시 수업 성실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남아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